학군이 잘 올라요? 교통이 잘 올라요? 여기에 가깝다고 무조건 비싼 게 아니라고요.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정확한 근거예요. 나 어렸을 때는 심리를 걸어 다녔어. 지금 어느 시대 심리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지난번에 나이 많다고 했잖아.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학교 문제나 안돼 넘어가고 있어. 안돼 넘어가고 있어. 한숨을 그렇게 쉬면 어떡해. 자, 박수 치고 갑시다. 빨간 조끼님 오늘 진짜 빨간 조끼 입고 오셨네요. 그 소리 한번 들으려고.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신사동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아니 거기 요즘에 PF 대출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다 잘 풀었어요. 진짜 어렵게 잘 풀었어요. 우리가 부동산의 끝은 신축이라고 하잖아. 지방 소도시도 아니고 서울의 강남인데. 그러니까 뭔가 돈을 못 벌어도 되게 멋있어 보여. 요즘 뭐 하세요? 저 강남에 신축해요. 강남에 빌딩 하나 줘요. 그만 끝난 거지 뭐. 자, 그럼 제수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파는 게 더 중요하다. 사는 게 더 중요하죠. 나는 내 입장에서는 집이 많으니까 파는 게 중요하다. 활주님은? 저도요. 저는 사는 게 중요하다. 왜냐? 처음부터 잘 팔릴 것 같은 집을 사는데 왜 잘못 사고 나서 그걸 팔려고 노력을 하냐고. 처음부터 그냥 팔릴 것 같은 거 사면 되는 거지. 사는 걸 잘 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안 팔려도 상관이 없어.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돼. 근데 이상한 걸 사잖아? 그러면 팔 거를 고민하게 되는 거야. 맞아. 그 말도 좋은 걸 사면 또 잘 팔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하고 수도권만 한다니까? 지방 안 나눠가고? 지방 무시하지 마세요. 지방도 괜찮은 거 많이 했어요. 지방 있는 것도 다 팔았어요, 저. 그렇네. 이게 뭐 알이냐 달걀이냐 이 차이라기보다는 알하고 달걀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 똑같네. 하여튼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벌써 넘어왔다고? 팔 때 어떻게 사든 수익 나는 가격으로 팔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파는 게 중요한데. 좋은 거를 사면 속도도 빠르지만 잘 팔리고 안 팔려도 마음이 조급한 게 덜하게 되는 거야. 그 대신 자본금이 그렇지 좀 있어야 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갑자기 확 틀어서 편집하시기 힘들겠지만 파는 게 더 중요해요. 요즘에 또 무슨 생각도 하냐면 이게 또 팔 때 쿵쿵나리님이랑 이렇게 경험 많으시면서 잘 하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로 이 부동산이 통화하는데 예를 들어 5억 1천 받고 싶지만 지금 딱 전화 왔을 때 4억 9천이더라도 바로 파는 판단 있잖아요. 근데 초보들이 그걸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경험치가 많아서 그걸 왜 못해?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가장 마지막 수익률의 핵심 포인트고 노하우이거든요. 초보자들 안타까운 게 막 낙찰받고 임장하고 명도 힘들게 하고 하는데 마지막 이 거래 이 선에서 수익을 확 깎아요. 몇 천만 원 더 벌 수도 있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끌려가는 거지. 그치 끌려가는 거지. 부동산이 지금 손님 있을 때 팔라고 이러면 벌써 초보자도 가슴 막 두근두근해서 야 이 손님 놓치면 어떡하지? 이제 끝나나?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래도 많이 해보고 사람 이제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손님 받아도 나는 이 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그만합시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 돈 천만 원 깎아줘도 뭐 이 정도 수익률은 됐다 라고 판단하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또 자금의 여유나 여력에 따라서 결정이 됐기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걸 또 타이트하게 이걸 투자했는데 물 들어왔을 때 빨리 팔고서는 다른 걸 투자하거나 또 수익을 또 빨리 맛보고 싶잖아요. 또 시장이 요즘에 자주자주 변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을 파악하는 거와 현재의 매수자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면서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고민을 최대한 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살 때 잘 사야 돼. 아니야 잘 사도 제가 최근에 뼈 때리는 일이 하나 있어요. 보면서 나도 처음에 살 때 파는 걸 잘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팔 때도 내가 처음에 이루고자 했던 게 이루어졌으면 팔아야 돼. 그런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제 인스타 보면 청라 펜트하우스 지금 매물로 내놓은 거 아실 거예요. 그게 1년 전에 21억에 판다고 한 걸 제가 안 팔았어요. 그 순간 제가 왜 흔들렸냐면 9억에 샀단 말이에요. 더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때 내가 흔들렸던 게 내 처음에 세웠던 투자 원칙이면 팔아도 되는데 욕심인가 아닌가? 에라이 모르겠다고 안 팔았거든요. 지금 작살났잖아요. 그럼 지금 손해예요? 손해는 아닌데 지금 당장에 팔아도 제가 볼 때는 3, 4억이 그냥 날라. 어쨌든 3, 4억이 한순간의 선택에 날아간다고. 벌었지만 그 벌었지만이 매수를 잘했기 때문이야. 매수를 잘했으니까 지금 파는 거 걱정하는 거지. 매수를 안 하고 어떻게 파는 걸 걱정을 해? 이거는 그러니까 닭이냐 달걀이냐 그 문제네. 근데 이제 쿵쌤님 말씀을 이제 나도 살짝 동의하면 정말 입지 안 좋고 사길 잘 사라고 하지만 세팅을 잘해서 어쨌든 수익을 냈거든요. 그건 잘 팔았기 때문에 수익을 낸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맞아.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물건도 잘 팔면 수익이 되니까 잘 파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산다는 얘기는 무조건 비싸고 이쁘고 좋은 거 고급진 걸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한도 내에서 가장 적절한 걸 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잘 사는 거 쉬워요. 돈만 많으면 지금 가가지고 반파 아크로 리버파크 딱 가가지고 사면 에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싼 거 사는 거지. 지금 사가지고 한 10년 묵혀
키워. 그럼 무조건 수익 난다니까? 지금 10년 못 키워서 수익 안 나는 게 힘들지 않나?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초보자일수록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저는 예전에 수업할 때도 쿵쿵나님 사례를 몇 번 말씀 많이 드렸는데 쿵쿵나님의 투자법이 제가 위메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We made price의 약어예요. 그 업체가. 근데 쿵쿵나님은 파는 게 더 중요한 거는 비정형화되어 있고 개별성이 강한 물건들은 내가 밸류업을 시켜서 인테리어를 잘해서 매가를 약간 아파트랑 다르게 빌라는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메프를 해서 내가 파는 때 가격 조율이라는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물건들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도움이 좋았어요. 정형화된 거에서 약간 특이성이 있으면서 희소성이 있는 애들은 사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애들은 컨트롤해서 파는 게 더 중요하다. 야, 오랜만에 정리가 깔끔하게 됐어. 자, 다음 주제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참 박빙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아이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학교 근처냐? 아니면 지하철 근처냐? 세라미스님은 학군이에요? 지하철이에요? 저는 지하철이요. 학군 지하철. 초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하면 지하철. 저는 지하철. 난 학교. 애들이 크면 당연히 지하철로 오겠지만 송도를 다 비교를 보면 일단 지하철역 근처로 집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109라고 학군이 제일 좋은 데 있는데 그쪽으로 학원이든 학교든 편의시설 일단 다 들어와서 애들이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오랜 시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하철 근처로 해버리면 너무 멀어져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학군이 좋아서 거기가 집값이 비싼 거지 목동도 학군이 좋아서 비싼 거잖아요. 제가 딱 지금 애기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한 300m 돼요. 그런데 그거를 차로 데려다 줘. 그렇지. 요즘에 다 데려다 주더라. 나 어렸을 때는 심리를 걸어 다녔어. 초등학교까지. 아이고 지금 어르신의 심리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지난번에 나이 많다고 했잖아. 진짜 그때 막 30분씩 걸어 다니고 그랬다니까. 근데 나는 이거 철저하게 부동산 관점에서 보자고. 부동산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군이 잘 올라요? 교통이 잘 올라요? 라고 봤을 때 나는 교통. 학교나 지하철이나 똑같이 올라요. 타겟은 교통 타겟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9호선이 뚫렸을 때 아파트 집값이 오른 거를 딱 보잖아요. 그럼 차이가 확 나. 왜냐면 내가 그때 9호선이 개통되기 바로 한 2개월인가 3개월 전에 거기 있는 아파트를 팔았어. 왜냐면 야 이거 개통되는 거 다 아는데 이거 집값 다 반영됐지. 근데 그 다음부터 겁나 오르더라고. 저 여기서 반박의 기술 들어갑니다. 제가 검단에 있는 개통지를 개통 전후에서 봤는데 별로 오르지도 않고요. 그게 오르는 만큼 다른 데도 다 올랐어요. 저는 이게 왜 이 질문이 다가오냐면 제가 송도에 있는 힐드스카이라는 걸 분양을 받았는데 근데 힐드스카이는 역세권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단점이 학교는 다 멀어. 지하철 여기 딱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걸 사봐라. 애매하잖아요. 저도 제 개인적인 성향 자체는 다 필요 없고 돈 버는 게 목적이야. 그냥 교통이 더 좋아. 이런 쪽의 사람인 거고 우리 애들은 좀 좋은 학군에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그쪽을 선택을 하겠지. 큰 어떤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학군이냐 교통이냐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부동산의 영향 자체는 교통이 조금 더 클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한 반박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정확한 근거예요. 우리 시청을 해주시는 많은 행크 회원분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주거용 아파트의 가격을 보세요. 다 비싼 게 아닙니다. 비록 마을버스를 타고 한번 가더라도 학군이 받쳐지고 대단지가 더 비싸지 여기에 가깝다고 무조건 비싼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지하철에 가깝다 비싸진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단순히 지하철역만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하기보단 학교도 보고 주변의 인프라도 보고 세대수도 보고 복합적으로 좀 골라야지. 저는 아직까지 교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부동산에서 더 영향을 끼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간다 또는 이제 고등학생이 들어간다 그때부터는 좀 학군지로 바뀔 것 같긴 해요. 근데 보면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잖아요. 처음으로 사회라는 어떤 친구들 사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그때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애기면서 친구들도 만들어주고 사회생활에 학교라는 어떤 조직에 또 얘를 놔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초등학교 옆에 아파트들이나 그런 데는 이사 다닐 확률이 훨씬 적다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이유거든.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를 둔 엄마들은 그런 형태의 환경이라고 하면 엄마들은 아마 학군은 조금 더 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투자 목적으로 집을 계속 갈아타는 스타일로 해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딱 말씀하신 나이가 비슷해요. 애들의 교우관계가 있어서 옮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서 옮길 수는 없어요. 그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 근처도 가도 좋고 투자 목적으로 옮겨 다니다가 저 실제로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육 전문가 한 분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전에 좀 정착을 해둬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학교 근처냐 지하철 근처냐 이동은 4학년 전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그 이후는 힘들 것 같지만 케바케다.
그렇지. 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저희가 정해온 주제 외에도 우리 회원분들이 질문을 주신 게 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3천만 원이 있고 1주택자라면 어떤 투자를 하면 되는가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질문의 요지가 보면 공부를 좀 깊게 안 한 사람들은 아 내가 이미 주택이 있고 대출이 있든 없든 근데 이제 시드는 3천만 원밖에 없고 주택을 살면 다주택이 돼서 세금이 많은 거 아닌가? 이것도 있고 두 번째는 3천만 원이 너무 집을 사기에는 아무리 레버리지를 이용한다고 해도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를 투자하면 어떤 거, 좋겠느냐. 이런 거 같아. 어떤 게 있을까요? 한숨을 그렇게 쉬면 어떻게 해결점을 줘야죠. 아, 해결책이 잘 줄 수 없어요. 저한테 해결점을 주라면 공투하거나 아니면 돈 모아. 그 외에 답이 있을까요? 그것도 답이죠. 여러분들 지금 3천만 원으로 뭘 하기에는 정말 작은 돈이에요.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절대적인 금액이 낮거나 금액이 좀 크다면 그걸 나눠서 n분의 1로 공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어떤 상가를 하기도 조금 힘들고. 그렇죠. 이게 3천만 원만 있으면 이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공투를 하면서 큰 금액들도 많이 보다가 물론 중간에 오피스텔 뭐 5천만 원짜리든 뭐 싼 거든 그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 3천만 원은 범주 내에서만 하려고 하면 와.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1주택자라는 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순수하게 1주택자라고 하면 본인이 뭐 2년 이상의 실거주 내지 아니면 비과세 지역이라고 하면 매도를 함으로써 또 무주택의 형태로 해서 다시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것도 그렇고 1주택자니까 주택 말고 영업용 건물에 대한 해결책이 뭔가 이분은 모르시니까 만약에 영업용 건물이라고 한다면 굳이 얘기를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매로 나오는 지하 창고 물건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면 경매로 나오는 상업용 물건 중에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금액대를 딱 이렇게 정해보세요. 총 가격이 뭐 1억에서 1억 5천 사이의 물건을 쭉 본다든가 그 중에서 그게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물어보셨으니까 3천만 원으로 대출 80% 정도 받고 취득세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할 수 있는 걸 일단은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지하 창고 물건 그게 아니라면 금액을 좀 키우고 공투. 소액이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발품을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건데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투자를 잘하신 월덕프님이나 하자보수님 이런 분들 글 읽어보면 소액이지만 굉장히 잘하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발품을 정말 많이 팔거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물건이 무슨 종류였어요? 그분은 지방에서 상주, 경상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관심 없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참외 유명한 그건 성주야. 죄송합니다. 그래 상주도 상강이다. 10년 동안 공부만 하셔서 잘 몰라요. 그런 거. 내가 지방을 잘 안 내려가고 서울만 듣 서울 러버야, 서울 러버. 빌라, 아파트 정말로 소액 투자로 단타로 매매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이게 공부를 좀 더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초보자들은 우리가 1주택에 그 스스로의 어떤 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법인이라든지 매매사업자를 내면 지금 내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얘는 별도의 형태로 내가 계속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제 경험담을 얼마 전에 있는 걸 얘기를 하면 시골의 집이나 땅 같은 데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이제 낙찰받아서 이제 해결한 것도 제가 거기를 4,200에 낙찰을 받았어요. 땅이 120평에 그냥 시골집 받은 거예요.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안 걸려. 아무래도 이제 시골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낙찰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가 자체가 실제 시세보다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낮은 상태에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4,200에 받아서 3,000 정도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갖다 한 1억 한 1,000에서 2,000 정도에 내놨거든요. 대충 수리를 했어요. 잘은 안 하고 수리하고? 한 700 정도 드렸어요. 왜냐면 시골은 뭐 그렇게까지 번들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그냥 저의 생각은 4,200 정도에 받아서 뭐 못해도 1억 정도에서 1억 1,000 정도면 1시간 반 정도의 수도권에서 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저는 그 물건을 보면서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런 방법도 취할 수가 있는 거고 너무 부동산에만 한정돼서 생각하기보다는 직장만 다니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평생 살면서 이런 사업이나 할 거라고 생각 못 했지만 또 행복재테크에서 그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 노하우를 들을 채널도 너무 많으니까 조금 시원하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소액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단기 임대 같은 경우도 임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에서 천에 정말로 입지 좋은 곳은 마고 공항철도 있는 수요는 뭐 천에 100만 원 이렇게 되어도 한 달에 뭐 300만 원 이상 매출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왜냐면 내부는 당근 이런 걸 활용해서 2, 300만 그럼 원. 당근 전문이시잖아. 그래서 제가 당근 강의를 좀 해볼까, 당근 물건 잘 고르는 거 이런 거 좀 해볼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보증금 1,000만 원과 그다음 내부 이렇게 세팅하는 돈 한 2, 300만 원 들어가서 감성적인 예쁘게 보일 만한 포인트만 잘 해놓으면 그래도 내 돈 큰 돈 들이지 않고 한 달에 수익으로 순수익 100에서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일단 보시고 가보고.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부동산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시드머니를 모아야 된다. 모으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빨조님이 이야기하는 다양성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형태로 해서 시드를 차곡차곡 모은 다음에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야, 좋습니다. 깔끔한 마무리 좋습니다. 저 그러면은 지금 그냥 3천만 원의 시드머니로 있었을 때는 아까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의 다양성 이런 걸 갖고 시도해보자고 했는데, 또 다른 질문의 옆으로는 내 집을 팔아서까지 추가적인 금액을 만들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집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그걸 팔면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집은 그냥 놔두고 돈을 더 모아서 투자할 것이냐. 팔아야지. 그렇지. 이쪽은 팔 것 같았어. 쌤은요? 나는 그냥 무조건 팔았지. 내 책에도 났잖아. 나 2050 빌라로 이사 간 거. 나의 성향은 나도 원래는 파는데 돈이 없으면 조금 공격적으로 이제 팔아서 뭔가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집 한 채가 있으면 놔둘 거예요. 한 채면 안 팔아요. 추가 대출을 받지. 제가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추가 대출 내가 돈이 조금 많이 필요해. 팔면 조금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대출은 조금 작아. 그걸 다시 사기가 힘들어. 그리고 계속 쳐다보게 될 걸. 아니 어쩌거나 투자할 돈이 없다니까? 이렇게 투자해서 돈 벌어서 더 좋은 집 사면 되잖아요. 저도 이사를 하거든요. 집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이 있어야 되니까 집은 사서 가지고 있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집에 6억을 박아두고 있다고 쳐요. 그럼 이자가 얼마예요? 40만 원 잡으면 24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한다고 이익을 넣으면 한 달에 240면 1년에 약 3천만 원 되고 2년에 6천이잖아요. 6억으로 2년에 우리가 얼마 벌 수 있어요? 최소 3억 번다 치면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조삼모사라니까? 아니 3억을 누가 줘? 1억은 벌 수 있잖아요. 그건 팔콘님이니까 그런 거지. 아니요, 이건 일반인들도 6억 내 현금 있으면 1억은 다 벌 수 있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회원들의 얘기예요. 회원들의 얘기. 그럼 회원들이 집을 다 팔지. 그러면 그 회원들 지금 1주택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 매번 내 집에 이자 안 나고 있으면 좋지. 그런데 조삼모사니까 당장에 내 앞에 이자 조금 나가는 것 때문에 이 큰 기회비용을 잃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기후비용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내 집 하나 있는 거에 대한 안정감이 또 무시 못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학교 문제나 정서적인 것 때문에 사실 거기서 제일 힘든 거지. 그냥 투자자로 봤을 때는 나도 안돼 넘어가고 있어. 안돼 넘어가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그냥 경험을 한 적이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옛날로 돌아가도 난 집을 판다. 왜냐면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뭐 집을 팔아서의 시드머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청약주택이 있어. 내가 몇 년 동안 부었어. 그런데 내가 돈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청약주택을 해지하고 그걸 내 돈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대출받아. 그렇지. 그만큼 대출 받아서 차라리 그걸 쓰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나도 만약에 집이 뭐 최대 한도로 80% 대출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최근에 만약 샀으면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 집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조금 더 땡겨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만약에 다주택 시장은 아니고 한 채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 나중에 또 살라고 하면 막 올라 있어 막 그러면 억울해. 그래 그 그런다니까.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해서 걔도 올랐지. 그렇죠. 다른 투자가 맨날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니까. 일단 하나는 안정감 있게 갖고 그 가지고 있는 집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3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아니 아까도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2천만 원은 무조건 대출이 돼. 어떻게든. 근데 내가 볼 때 만약에 안 된다고 5천도 가정하면,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집이 돈 없지 않을까? 그게 돈이 없는데? 아니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투자는 하고 싶고 돈은 없고. 아니 그러니까 대출을 만약에 대출을 못 받아. 못 받아? 왜? 왜 안 줘? 안 해줘? DSR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담보대출 요즘 잘 안 나오는 돼요, 안 돼. 갖고 있는 거라고는 그 집 한 채야. 오케이. 그러면 이사를 가. 집을 빼. 그런 다음에 팔지 말고 전세를 껴가지고 그 돈을 이제 그 중에서 남는 게 있어. 나는 월세로 가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집에서 다시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는 1주택이 잡혀 있어가지고 다른 주거인 투자를 못 하잖아요. 1주택에 잡혀 있는 거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아까 근데 이거를 팔고 시드머니 있으면 더 좋은 물건을 익명으로 낙찰 받아. 근데 별로 남는 돈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이빠이 땡겨서 받잖아요. 그러면은 전세를 들어와. 그러면 그 대출을 갚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세금 받아서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대출이 많잖아. 그럼 집을 팔어.
그러면 대출 다 갚아야지. 그건 뭐 돈이 많이 남나? LTV에서 남는 돈은 있어요. 그렇지만 전세는 저 대출 갚으면 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매매를 했었을 때 어쨌거나 더 많이 나와. 사실은 이 질문도 초보자들 되게 많이 질문을 하고 제 책에 저는 이제 과감하게 아파트를 팔고 한 뭐 2억 정도에 팔았는데 이제 대출 갚고 나니까 한 1억 1천 뭐 이렇게 내 손에 쥐어지더라고. 나는 그게 내 유일한 투자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선생님 책 읽고 자기도 집을 팔고 지금 월세로 왔다. 그것도 자기의 환경에 따라 판단을 해야 돼. 왜냐면 이제 약간 마음가짐이 좀 틀리지. 자기를 스스로를 어떤 코너에 몰아버리고 그거를 할 수밖에 없게끔 절박함을 더 만들어버리는 그 환경을 스스로 만드느냐.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몇 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 충분히 이걸로도 해볼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안 팔아도 또는 지금 두 번째 방법도 전세를 내고 월세로 내가 가도 해결이 된다 하면 그것도 방법이죠. 왜냐면 배우자의 생각도 있어야 되고 아이에 대한 환경도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총각이다. 결혼 안 했다 이러면 난 사실 약간은 해봐라. 궁금해 하신 말씀을 좀 전에 하고 싶긴 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팔고 요번에 월세로 들어가요. 그 투자하려고 하는데 내가 매각한 돈으로 더 큰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집을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건 좌천다는 느낌이 아니고 또 다른 기회비용을 세이브한다는 느낌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빨조님이나 쿵쿵나님이나 나나 팔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이 집을 팔아서 돈이 얼마가 나오면 이걸로 얼마를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이 쓰는 거야. 그래서 기회비용은 계산이 되는데 초보들은 그 계산을 못 해요. 또 솔직히 집을 딱 팔고 나면 문제가 만약에 아까 대출을 또 받는다고 했잖아요. 먼저 대출 받는 사람도 있거든. 한 달에 이자 100만 원, 200만 원이 내가 이거 투자해서 돈을 벌지도 안 벌지도 모르는데 엄청 부담스러워요. 내 집까지 팔아버렸다는 것 때문에 와이프한테 눈총 받지 결과는 안 나오지 돈을 까먹을 것 같지 미쳐버리거든요. 우리는 이 집을 팔면 딱 3억이 나온다 쳐요. 3억으로 얼마를 번다는 판단을 쓰는데 학생 그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원래는 내가 이런저런 투자를 해보고 내가 정말 투자를 잘 할 수 있어? 그때 파는 게 맞아. 그래서 확신이 드는 사람이 파는 건데 이럴 때 그러면 어렵다면 기준을 세워놓으면 돼요. 3억으로 얼마를 벌고 싶어 1년에. 그거를 제가 볼 때는 3억이 있으면 일반적인 노력을 한다면 아주 최소 저는 5천은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1년에. 아무리 못해도 정상적인 노력을 한다면 이게 묻고 싶은 거라. 쿵쿵나리님은 3억이 있다면 1년에 어려운 거 말고 시건 주거용 물건으로 얼마를 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억 이상은 충분히 벌지. 그냥 놀면서 해도 1억. 놀면서 해도 1억. 빨천님은 3억이야. 3억이 돈이 있어. 얼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거 말고 주거용으로. 저는 무피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얼마? 한 달에 한 400 나오는 그러면 5천이네. 사람이스님. 저도 낙찰 2건을 보면 최소 5천. 평균으로 하면 쿵쿵나님도 있으니까 한 7천 정도 됐고 저는 예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저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1억, 3억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실증하시는 분들 내 집을 팔아야 될지 대출을 받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정상적인 부동산에 제대로 노력을 하면 5천은 벌 수 있으니 만약에 도전하고 싶으면 팔고서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는 5천도 초보자 입장에서 쉽지 않아.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라. 공부를 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보면 3억이요? 그럼 한 1억, 2억은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난 내가 하겠다고 당장. 아니 직장을 20년 다녀도 1년에 1억 벌기가 쉽지 않은데 뭐 이제 부동산 투자를 3개월하고 1억 불 벌겠다고 욕심이지. 원래 잘 모를 때가 더 무섭고 왜 골프도 우리 백돌이들이 가기 전날 나 맨날 홀인원 할 것 같고 그래. 어쨌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 방송분 딱 보니까 댓글에 질문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하나를 제가 골라왔어요. 댓글로 질문도 좀 써주시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그 답변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질문을 하셨었냐면 제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중인데요. 은행 대출이 항상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님으로써 대출이 조금이나마 잘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영상 때 직장을 그만두냐 아니면 계속 다니냐 할 때 재직증명서가 정말 중요하다 대출 받을 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출을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여쭤봤어요. 무직인 분들도 대출 다 가능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카드사에 전화하면 연말 정산용 증빙 내역을 이제 떼어주시고
그거를 이제 은행에 제출하면은 얼마 썼느냐에 따라서 추정소득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라든지 건강보험 납부 내역으로도 소득을 산출해 주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득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납부 금액 자체도 사실 작으니까 얘를 갖다가 증빙할 만한 어떤 걔는 못 되지.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데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면 또 배우자 대출도 같이 합산을 해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이분은 일단은 정규 직장을 가능하면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게 첫 번째는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지금 대출을 알아보실 때 은행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거래하시는 은행 외에도 두세 곳은 꼭 더 알아보셔야 된다. 그럼 등급이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자기가 주 거래 은행에 있으면 주 거래 은행에서 나의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거래 조건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직장을 안 다니더라도 그 은행의 등급을 높여놔야 대출 자체가 내가 직장을 안 다니더라도 조금 더 잘 날 수 있다. 이 방법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평상시에도 이런 조건들을 미리 알아놓고 그거를 실행을 하는 게 나중에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좋은 조건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걸리는데 1시간 반 동안 저는 공부를 합니다. 아유 난 그런 바른 생활 못해. 회사 근처에서 알뜰하게 살 거예요. 당근하면서. X세대거든요. TV 나오면 아버지한테 혼나거든요. 저놈 새끼 저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을까. 아이. 1, 2일이면 충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10년 공부하셨죠.